합동연합학술원 박사과정 이 시간 인문학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전인가 환경인가 1592회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1592개는 지금 올라가져 있는 것이 합동연합학술원 TV라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그 외에 카페, 다음 카페 합동연합학술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 1800개 가까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문학은 누구나 다 듣고 배우고 거기에서 지혜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튼 인간 딜레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딜레마 중 하나가 유전인가 환경인가 그 세 번째 강의가 되고, 소주제로 6번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7번째 모정의 딜레마, 이 6번과 7번까지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합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는 데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스포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른손잡이가 판치는 세상에서 왼손잡이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대개 오른손잡이의 약점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상대할 때 매우 거북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돌도끼를 들고 전투를 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 맞수를 만났을 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악수를 청하면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왼손잡이가 악의를 품고 왼손에 무기를 숨기고 있다면 오른손잡이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진화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의 수가 적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분석한 결과 약 20%가 왼손잡이였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왼손잡이 비율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배변 후 사용하는 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손으로 배변의 뒤처리를 하는 것은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할 때 배변 때 사용했던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손 사용에 대한 금기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화장실에서 왼손을 사용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왼쪽 뇌와 오른손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좌방구와 우방구의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이 비대칭성은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좌뇌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뇌는 언어와 논리적 사고를 관장합니다. 반면 우뇌는 이미지나 공간적 구조, 직관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사들은 1960년대 말부터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좌방구와 우방구를 분리하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우방구와 좌방구는 뇌량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전증 때문에 나타나는 발작 증상 중 일부는 한쪽 방구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뇌량을 통해 다른 쪽 방구로 전해져서 양쪽 뇌가 모두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뇌량을 절단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뇌분리 수술을 받은 환자의 왼쪽 눈에 걸어라 라는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시야는 우뇌에만 투사되므로 단어가 좌뇌에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그 단어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자가 왜 걸었는지 묻자 환자는 음료수를 마시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왼쪽 눈에
눈으로 덮여 있는 집의 사진을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는 닭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에게 여러 그림들 중에서 자신이 본 것과 관련이 있는 그림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좌방구의 통제하에 있는 오른손은 닭발의 주인인 수탉 그림을 가리켰고, 우방구가 통제하는 왼손은 겨울 이미지와 어울리는 눈 치우는 삽을 선택했습니다. 환자의 두 손은 서로 다른 그림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실험자가 그 그림을 고른 이유를 묻자 환자는 삽이 닭장을 청소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환자는 마치 한 몸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의 왼쪽 눈에 자동차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왼손으로 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왼쪽 눈과 왼쪽 손은 우방구가 통제하기 때문에 좌방구는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환자는 무엇을 그리라는 것인지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영문을 몰라 하자 연구팀은 무엇이든 그려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왼손으로 연필을 들고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왜 그런 그림을 그렸냐고 물었을 때 환자는 그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뇌량을 절단하면 두 방구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은 언어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우방구에 언어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뇌는 양방구의 협력을 통해 작동합니다. 양쪽 뇌가 분리되면 각 방구는 다른 방구가 학습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뇌가 본 글자를 왼손으로 쓸 수는 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좌뇌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뇌가 제공하는 정보가 없어도 좌뇌는 부적절하지만 일관된 설명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우뇌에 걸으라는 명령을 비추어 주면 걷기 시작하지만 그 이유를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번트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을 좌뇌와 우뇌의 역할 분담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시번트가 서번트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란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 중에서 특정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89년에 개봉한 영화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먼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서번트 증후군 환자입니다. 그는 기억력에 관한 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번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비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숫자, 시간표, 이름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만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둘째, 요일과 날짜 등을 계산하는 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합니다. 셋째,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술적 재능 역시 음악과 그림 등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번트들의 IQ는 대개 50에서 70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임신 10주에서 18주 사이에 태아의 뇌는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2초마다 약 1만 개의 뉴런이 생성되는데 새로 생성된 뉴런이 다른 뉴런과 연결되지 못하면 대부분 태어나기 전에 소멸합니다. 뇌의 좌방구는 우방구보다 약간 느리게 발달합니다. 늦게 발달하는 좌방구는 뉴런들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좌방구의 뉴런들은 우방구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방구가 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서번트들은 주로 좌방구의 기능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능이 낮고 언어와 추리 능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서번트는 좌뇌가 손상되어 대부분의 기능을 우뇌가 담당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뇌는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를 사진을 찍듯 이미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손상된 좌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우뇌의 기능을 강화했을 것입니다. 서번트들이 합리적 추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에 강하며 언어 능력과 관련이 없는 예술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가설의 힘을 보태줍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서번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잡이가 왜 발생하는지, 왜 인간의 절반은 왼손잡이가 아닌지를 설명해주는 명확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12주쯤 된 아기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고 이후 몇 차례 양손을 사용하거나 한쪽 손이 우세를 나타내다가 4살 무렵에야 한쪽 손의 우세가 결정이 됩니다. 4살 이전 아이들이 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좌뇌와 우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왼손잡이는 읽기, 쓰기, 말하기, 계산 등 좌반구의 기능이 오른손잡이에 비해 약한 반면 상상력, 패턴인식, 창의력 등에서는 강합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 소수인 것은 좌반구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좌뇌는 행위의 순서를 결정하며 이때 우뇌는 좌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우뇌가 참견하고 나설 때도 있습니다. 이때 뇌량이 절단된 환자는 우뇌를 통제할 수가 없고 두 뇌는 지배권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신이 외출을 하려고 입고 나갈 옷을 고른다고 합시다. 좌뇌는 오른손에 명령을 내려 마음에 드는 옷을 집어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뇌량이 손상된 사람은 오른손이 옷을 집어드는 순간 왼손으로 다른 옷을 고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양손 대립 또는 에일리언 핸드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방구는 세상을 적대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두엽이,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는 왼쪽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부정적 정서는 좌방구의 통제로 다소 완화됩니다. 따라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어릴 때의 환경에 따라 왼손잡이가 될 수도 있고 오른손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모정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의 주류였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지나친 사랑은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안아주거나 응석을 받아주는 것 역시 아이의 습관을 더욱 나쁘게 할 뿐입니다. 이런 통념을 뒤집고 심리학계에 새 발음을 일으킨 사람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였습니다. 해리 할로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에게 인공 어미 둘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철사더미에 젖병을 달아놓은 철망 어미였고 다른 하나는 스펀지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헝겊 어미였습니다. 헝겊 어미에는 젖병이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새끼 원숭이가 1차적으로 먹이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따뜻한 품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찰 결과 새끼는 헝겊 어미에 달라붙어 있다가 배가 고플 때만 철망 어미를 찾았습니다. 헝겊 어미를 꽁꽁 얼려놓거나 심지어 찬물을 퍼부었을 때도 새끼들은 헝겊 어미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젖병은 새끼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이 맞는다면 원숭이들은 보상을 주는 철망 어미에 더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해리 할로는 조직적 조건, 즉 환경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1958년 미국 심리학 학회 기조연설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행동주의 이론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이가 태아 시절부터 영양분을 놓고 어머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아기를 벗어나도 어머니와 경쟁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어미는 새끼를 포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기형아를 낳았을 때, 아비가 없거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를 때, 아비가 다른 아이를 가졌을 때 먼저 태어난 자식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키우기 힘들 때 어미는 자신의 아이를 방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산후 우울증 탓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산모가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와 미래에 닥칠 위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에서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귀여움이라는 일종의 광고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통통한 볼과 젖살, 유난히 맑은 눈, 짧고 앙증맞은 팔다리가 이런 전략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과장된 울음과 의미 없는 미소도 엄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확보하기 위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속임수는 젖을 물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엄마 자신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어리고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퇴행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엄마는 더 많은 젖을 물려서 빨리 키워야만 아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임신의 기회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보살펴야 할 아이가 여럿이 있다면 아이의 전략은 보살핌의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이 특정한 자식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전인과 환경인과 그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두세 번 더 들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은 네 번째 저 소주제 8번 8번 금지된 음식이라든지 인종적 차이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복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누리시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